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타계를 하신 미국의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분인 존 보글을 기리며 이 방송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보글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인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예,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책 제목처럼 과거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아니라 과연 한국 증시에도 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존 보글의 투자 철학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예, 그래서 상장된 모든 주식을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현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 보글 1929년생으로 제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존 보글의 투자 철학의 핵심을 보시면 모든 주식을 다 사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라. 당신은 왜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보니까 대다수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만도 못하더라. 그럴 거면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매년 내고 있는 대신에 인덱스 펀드를 장기 투자하는 것만이 이런 일반 서민들, 일반 개인들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려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5년에 미국 401k 제도라는 것도요, 이제 미국 직장인들의 노후가 불안하다. 예.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텐데 그때는 이제 직장인의 삶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직장인 노후 대비 프로젝트로 401k 제도를 만들어서 이 401k 제도를 1985년대부터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을 잘 했던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을 은퇴를 하고 노후 대비를 하는데 자산이 이제 불어나고 그거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였고 현재 그래서 미국의 은퇴자들은 이 401k 제도를 잘만 활용을 했다면 좀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맞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면요. 존 보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세계 최초로 뮤추얼 펀드에 대한 논문 기록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도에는요,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벵가드 그룹을 설립을 하였고요. 벵가드 그룹 투자 금액은 현재 5.1조 달러로 하나 가치로 약 5,608조. 네, 이게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네, 5,608조를 굴리고 있는 벵가드 그룹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존 보글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만약에 미국인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진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잭 보글, 존 보글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잭 보글이 돼야 합니다. 라고 워렌 버핏이 2017년 자신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가치 투자법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투자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가 투자해서 여기서 이득을 챙기는 것은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이지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평범한 개인 투자들한테 가장 큰 성과를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을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존 보글, 잭 보글이다. 이런 말을 워렌 버핏이 하였습니다. 존 보글의 성장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고 그에 따라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때부터 워렌 버핏도 그랬죠. 신문 배달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의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산운용사인 웰링턴 매니지먼트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도 받아서 1967년도에 웰링턴 매니지먼트 CEO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제 내 인생도 풀리는구나,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겠구나라는 좋은 청사진이 그려졌을 법도 한데요. 그러나
7년 뒤죠. 네, 7년 뒤 1974년도에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고 당시를 회고하는 존 보글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 내가 당시에 인수합병과 관한 문제를 내가 CEO로서 내버렸다. 그 부분은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다. 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떠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다시 기회로 존 보글은 전환을 시키는데요. 뱅가드 그룹을 그때 설립을 하고 1975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립 1년 만에 자산 규모 1조 7천억 달러, 하나 가치로 약 1907조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의 자산 규모를 이룩한 그런 뱅가드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규모로 치면요, 1위는 블랙록이고요, 2위는 뱅가드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기업의 가치를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도 그 주주 명부를 쫙 보면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의 주주 명부에는 블랙록, 뱅가드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J ENM도 블랙록과 뱅가드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보글은 일벌레였다. 30대에 밤샘 근무로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평생 그로 인해서 그 심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996년도에는요, 심장 이식 수술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펀드는 S&P 500을 추종하는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인데요. S&P 500을 추종하는 거죠. S&P 미국 증시에서 가장 우량한 500 종목이 편입된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글은 펀드 회사와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그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오히려 투자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과연 그 수수료만큼 그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수익률 그 이상의 수익률을 워렌 버핏처럼 계속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아니 같은 종사자로서 같은 식구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글 발언에 금융업계는 그를 이거 골칫덩어리를 하나 데려왔구나, 골칫덩어리 하나가 금융업계에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 금융 시스템이 어떻죠? 금융 시스템의 이 촘촘한 거미줄이 과연 개인 투자들한테 과연 유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할까요? 이 부분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펜을 설정을 하면 현재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과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설정된 시스템인가? 뭐 HTS도 있고요. 뭐 이런 주식 매매하는 시스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촘촘한 거미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여기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 안에 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매일 시황을 파악하고 미국의 증시를 새벽에 확인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금융 시스템이 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원하는 거다. 저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미국 증시를 새벽에 확인하고 시황을 열심히 보고, 그죠? 야간 선물 확인하고 중국 증시 확인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 책에서 그래도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자 앞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 금융업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주가에. 그래서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에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고 빨리 사고 이렇게 잦은 매매를 강요를 하죠. 강요라기보다는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죠. 그죠? 매일 시황 방송이 일어나고 이거는 뭐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에서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 정보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하락하고 뭘 이유를 찾으려고 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던 건지,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뭐 지금이나 아니면 6개월 뒤나 크게 변하지 않는데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변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이기는 재료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이기는 재료가 막 엄청나게 많고 뭐 호재, 악재가 많아도 결국 실적에 따라 주가는 변동하며, 아니 실적이 우상향을 한다면 이 주가 또한 우상향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 아니면 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면 역시 주가 또한 이렇게 우하향, 그리고 성장이 꺾였다 하면 횡보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실적을 이기는 재료가 없다. 따라서 뭐 내가 모르는 재료가 없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결국 실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슈퍼 개미들이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실적이 매출이 돈을 잘 버는, 네,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런 차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쨌든 네, 금융업계 시스템 이렇고요. 그러나 어쨌든 인덱스 펀드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벵가드 그룹은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제공해 미국 펀드 수수료를 낮추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복을 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식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피터 린치와 같은 말이죠. 상식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 이 상식이란 말은, 네, 돈을 잘 버는 기업 위에 써있죠. 돈을 잘 버는, 아니면 돈을 앞으로 잘 벌 기업.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거를, 네, 열심히 찾아서, 네, 동행이라는 거는 결국 장기 투자하라는 거죠. 네.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 도구일 뿐이다. 핵심은 이거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이 핵심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적은 비용이 드는 펀드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은 비용이 든다는 건 이제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인덱스 펀드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투자 전략이다. 예, 이 또한 적은 비용과 같은 말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이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했던 종목들을 사서 보유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모든 종목을 다 사서 시장 평균 조금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서 장기 투자를 하자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존복을 했던 뭐 이런 말들보다도 다른 투자 철학이나 이런 거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해치 펀드를 비롯한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비싼 수수료 값을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죽고 아내만 남는다면 아내에게 상속할 돈들 대부분은 벵가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인덱스 펀드와 그 다음에 헤지 펀드가 수익률 대결을 한 적이 있죠. 워렌 버핏은 인덱스 펀드가 이길 것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결국 인덱스 펀드가 이겼죠. 네, 그래서 내기를 했었죠, 내기. 네, 그래서 이겨서 그 내기를 해서 이긴 돈을 또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능가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니
일반인들이 생업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존버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살펴보시면요, 비용은 낮게 유지하고 폭넓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장기 투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비용은 낮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펀드에 너무 큰 수수료를 지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폭넓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산 투자. 그 비용을 더 낮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자기 펀드를 직접 짜는 거죠. 내 펀드를 내가 짜는 겁니다. 그럼 수수료가 안 들겠죠? 내가 짜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그냥 건초를 사라. 제일 유명한 말이죠.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것은 수많은 기업 중에 워렌 버핏처럼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당신이 못 찾겠다면 그냥 건초를 다 사버려라. 그러면 그 안에 바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존버글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당신의 친구, 충동은 당신의 적이다. 기업을 선정하면 충동적으로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인덱스 펀드를 사면 이제 뭐 시간만 투입을 하면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투자는 그렇게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요, 투자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목 선정이 제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주식 투자에서, 그죠? 어떤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만약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면 투자 자체가 보이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는 몇 가지 일을 옳게 하고 심각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몇 가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일을 옳게 하라는 것은 감정을 관리하고 탐욕과 공포를 피하며 비용을 축소시키고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인내심을 유지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천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이렇게 안 되면 결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것이죠. 자, 감정을 관리하고 탐욕과 공포를 피할 방법.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기업을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주가가 빠지니까요. 그죠? 혹시 뭐 내가 모르는 기업에 뭔가가 있나? 그렇게 이제 불안하다가 뉴스를 보면 어떻죠? 주가 하락하면 악재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악재 뉴스를 보고 주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싼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 이전 그 피터 린치의 책에서 나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 시점이 낙관할 때 들어와서 비관할 때 팔고 떠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와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따라서 단순히 근데 이게 참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로 주식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존버글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도 시장 수익률 그 이상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라. 이런 조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이나 정보 수급 직장인들 단타 못합니다. 그죠? 전업 투자도 어려운 단타인데요. 어쨌든 단타는 하면 안 된다. 정보 매매, 뭐 정치 테마주, 뭐 대북 테마주, 수소 테마주, 이런 것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만약에 이렇게 남의 말로 믿거나 정보나 테마, 단타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이라도 지키자. 네, 인덱스 펀드를 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기업엔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남이 말 정보 단타를 할 거면 비중이라도 지키자. 이런 조언은 이제 밑에 말은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빨리 자산을 단타로 불려서 자본금이죠. 자본금을 단타로 불려서 자본금이 커지면 그때부터 장타를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자본금이 별로 없으니까요. 만약에 내 자본금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00% 수익률을 얻었어요. 이거 엄청 자랑할 만한 일이죠. 엄청 놀라운 일이죠. 100% 수익률. 그랬더니 6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인생이 이걸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레버리지를 쓰죠. 신용, 스탁론, 미수, 이런 레버리지를 이빠이 땡겨서 10배 하면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했었으면 6천만 원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적은 돈으로 수익률이 커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본금을 할 때가 아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이빠이 불려야겠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도 무섭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커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자본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의 다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권하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레버리지 이빠이 땡겨서 투자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주가 빠지면 반대 매매라는 거 당하죠. 담보 부족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혹을 했던 증권사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수순으로 가는 투자자들도 많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소유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이투자라는 곳에서 했던 가정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10만원씩 샀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일단 상장 주식에 10만원씩 한 종목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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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뭐 이렇게 샀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2천여 개 가까운 상장 주식들을 모두 사는 방법입니다. 종목 분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삽니다. 매수 다 사는 겁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8일 약 11년의 구간. 이전에 이제 금리 환율 편에서 그때 이제 4차 산업 장세와 대세 상승 장세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11년 이후에는 경제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에 투자를 한 겁니다. 어쩌면 그죠? 그 설비 투자 끝물 정도의 투자를 해서 경기 침체를 당하고 특히 2018년엔 또 하락장도 같이 겪었죠. 그런 여러 가지 뭐 강세장, 약세장을 골고루 겪게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로 그 가정을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모든 주식을 다 샀기 때문에 그 중에 상장 폐지를 당한 종목도 있겠죠. 그거는 빼는 게 아니라 이 테스팅에 포함을 시켜서 상체 종목은 마이너스 10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주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100%그 이상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로. 근데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또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초 매수 당시 주가가 10만원 이상 종목은 또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들이 훨씬 더 많은 포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모든 종목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지만
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는 수익률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식을 다 샀다고 해서 인덱스 펀드와 같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손실은 최대 100%나 수익은 무한대다. 네, 그쵸. 아까 했던 말과 비슷하죠. 네, 수익은 뭐 플러스 100%, 200%, 300%, 1000%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네, 하락은 마이너스 100이 끝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 의미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만약에 네가 10종목을 투자를 했으면 9종목이 뭐 마이너스 100%까지 가더라도 이 한 종목에서 뭐 10루타 종목이 나오면 그 포트는 대박 포트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존버골도 사실 뭐 마찬가지 얘기죠. 인덱스 펀드도 뭐 엄청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종목 중에 9종목이 실패해도 그 포트는 그 한 종목 때문에 그 한 종목이 그 포트를 이끌어 나가면서 포트 자체는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두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리스크 또한 몰빵이 되겠죠. 리스크도. 네. 그래서 대박 아니면 쪽박. 네, 쪽박이 나는 네, 그런 포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양하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증시 상장된 모든 주식 소유했다면 계속 이어서 나가면요. 2014년, 15년도에 이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래서 2018년도에 모든 주식을 다 샀으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요. 네,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죠. 네, 2008년도에는 뭐 이게 뭐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15%. 네, 하락을 했지만 전 종목에 투자한 게 하락률이 제일 적었죠. 자, 이제 누적으로 보시면 2008년에 투자해서 어디까지냐 2013년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네. 내가 전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전 종목을 다 샀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포트 수익률도 마이너스 48%를 찍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다시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61%의 수익률을 얻으면서 누적 수익률로는 이제 마이너스 17%가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가 몇 년이 계속되죠? 5년에서 6년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거의 못 버티죠. 내가 어떤 종목 사는데 5년 동안 마이너스면 오메 그러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2014년, 2015년에 본격적인 중소형주 장이 오면서 이때 모든 수익률을 다 만회합니다. 2014년에 16% 달성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고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9% 상승을 했지만 전 종목을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포트 수익률이 플러스로 2014년에 전환이 됐죠. 그런데 2015년 7월까지가 중소형주 고점이었죠. 네,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60% 포트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이 누적으로 보시면 코스피에만 투자한 지수, 그다음 코스닥에만 투자한 지수를 보시면 네, 이제부터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2018년까지 이제 누적으로 62%가 되고 이제 총 2019년 1월 18일 날은 총 73.6%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12%의 수익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1.1. 네, 11년 동안 그냥 변한 게 없더라. 코스닥 지수에만 투자를 했으면요. 차라리 예적금 한 개 더 나을 뻔했죠. 코스닥 지수 투자만 했다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정리해서 좀 보시면요. 네, 뭐 코스닥에만 투자한 거, 코스피에만 투자한 거보다 전 종목을 다 사는 투자 방법이 수익률의 3명 중에 1등을 거뒀다. 네, 그 말이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시는 급등주, 테마주, 뭐 수소 테마, 뭐 대북 지금으로 치면 수소 테마, 대북 테마, 정치 테마,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소외될 이 말 듣고 좀 웃겼는데요. 예, 소외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절대 소외되지 않죠.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슈퍼개미들은 대형주에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 시가총액 1000억 내외인 종목들 중에서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대부분 하는데, 그래서 이 스몰캡 투자, 슈퍼개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스몰캡 투자, 아니 종목들,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많죠. 그 슈퍼개미와 같은, 물론 자본금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종목을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을 똑같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수익은 무한대, 손실을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를 만드는 그런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방법은요. 역시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럼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그건 이제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종목당 2%에서 3%, 3% 정도 가져가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이 정도로 포트를 구성해서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잡고요.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다시 다른 쪽에 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이게 좀 내려간 종목들이 있으면 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올라오면 또 매도를 해서 또 다른 쪽에 물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약간 두더지가 올라오면 잡고 또 새로운 두더지가 또 올라오면 잡는 방법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목표 주가가 뭐 더 높다, 더 높으면 자르지 않고 뭐 아니면 일부 비중만 축소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제 포트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주식 투자가 또 재밌어질 수도 있고요. 리스크 또한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종목에 난 투자를 했다. 1%로, 비중 1%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0종목이 마이너스여도 30종목만 플러스가 나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또 플러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물론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해서 쫙 가는 게 수익률은 가장 좋겠지만, 또 리스크 또한 커지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포트폴리오 운영에 관해서 한번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진지하게 또 고민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종목에 투자했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수익률, 그 다음에 코스닥 1등 먹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존버의 투자 방법이 국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통했던 투자 방법이다.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1000만 원을 전 종목 매수를 했을 때 아까 70 몇 퍼센트였죠 수익률이? 73%, 73%니까 만약 1000만 원을 전 종목 매수했었으면 11년 후에는 1736만 원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11년 후에는 1120만 원, 그리고 코스닥은 뭐 거의 제자리인 그런 기록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도 이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크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인덱스 펀드에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뭐 20년, 30년 그렇게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충분히 은퇴 이후에 조금 더 조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존버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버글은 투자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몰라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 저금리 시대, 고령화, 저출산, 뭐 저금리, 저성장 이런 시대에 어떤 투자 방법, 결국에는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은 뭐 부자들의 재테크 아닙니까?
그럼 일반 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없는데, 근데 이 주식 투자가 또 막상 해보면 결코 만만치가 않죠.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종목 선정, 종목 발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생업이 있는 사람이 언제 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인덱스 펀드를 사라. 인덱스 펀드를 매달 적리식으로 사서 장기 투자를 해라. 이게 바로 이제 존 보글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한국 증시에도 한번 대입을 해봤고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었다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편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